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6월 말 7월 초를 언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도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데 오늘도 양측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고됐던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이지만 사실상 대선 출정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원 정치를 통해 자맹을 이어왔던 윤 전 총장이 직접 등판을 결정하면서 야권의 대권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선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는 물론 자신의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 의혹을 불법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왔는데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일단 파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냐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 출처로 야권 인사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 제기도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중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대 당이나 상대 세력을 지목할 때는 최소한 6하 원칙에 맞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또 다른 야권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귀했죠. 네, 무소속이던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의 복당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뒤 1년 3개월 만에 친정 복귀입니다. 당내 찬성 기류가 강했던 데다 이준석 신임 대표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누누이 밝혀온 만큼 예상대로의 결과였습니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복당이란 시험대를 넘은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대선 출마의 각오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의원의 가세로 국민의힘 당내 대권 진영도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강경 보수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홍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저격수로서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던 홍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느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현행 당원 당규대로 9월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측과 흥행을 위해선 11월로 미뤄야 한다는 이낙연 정세균 측의 신경전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연기는 불가피하며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80일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도 원칙입니다. 반면 이재명계인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양보한다고 될 게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신뢰의 문제를 들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재명 지사의 그 양보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송영기 대표는 9월 후보 선출 원칙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이재명계에서 경선을 강행하면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일정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자 이럴 거면 당대표는 왜 뽑았느냐고 송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이 메시지를 끝으로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시간은 6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선택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들, 특히 대권 주자들이 만나는 사람과 향하는 장소는 메시지만큼 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넉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윤 전 총장의 발길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되짚어보겠습니다. 사퇴 후 윤석열 전 총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공개로 교류했습니다. 물밑 대선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달여 동안 두문분출하던 윤석열 전 총장, 5월 17일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견학한 후에 기념사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때는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연희동 골목길을 찾아서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교수와 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골목 상권을 둘러보기도 했죠. 모종린 교수 같은 경우는 윤 총장님이 모종린 교수님 방송이나 책을 보시고 평소 흠모에 오셔서 직접 연락하셔서 만나게 된 걸로 압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이 제가 SNS에 올리는 글이나 또 방송 활동하는 영상 등을 다양한 경로로 봐서 저를 알고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5월에 시동을 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는 사실상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방명록 메시지는 사실상 대권 선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6월 5일과 현충일 당일 군에서 불행한 참사를 겪은 두 사람을 연이어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경기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로 부상당한 이찬호 씨를 만났고요.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생존장병인 전준영 씨를 만나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공식 행보는 아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첫 공식 행보는 6월 9일 항일 독립운동가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모처럼 윤 전 총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공개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 김대중 도서관에 방문했지만 문법이 틀린 방명록을 남겨서 이런저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진영을 꾸리는 듯 했지만 열흘 만에 대변인이 사퇴하고 엑스파일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입을 열 윤석열 전 총장. 국민들도 이제 검사가 아닌 정치인 또 대권 주자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정모 씨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과 신앙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겁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이병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첫 무죄 판단을 내놨습니다.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종교적 신념에 이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타다 운영사 측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의 배경이 됐던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합헌 결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서 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개정 여객운수법으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현재는 우선 자동차 대여업에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되는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게 되는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여객운수법은 이런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사용시간 6시간과 대여,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한 것도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승합차 임차 서비스와 기존 택시 운송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막는 측면도 있다며 개정 여객운수법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정 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기간을 둬서 법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판단에 타다 측은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찬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선 최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찬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최 씨는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또 SNS에서 노예놀이를 접한 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최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과 영상 제작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7명, 이 중 3명을 만나 유사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1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6,900여 개가 확인됐으며 이 중 14개는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350여 개 가운데 220여 개는 알몸 사진과 함께 저장돼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추가 피해자 조사와 심리치료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피해자만 60여 명입니다. 최찬욱 신상 공개 결정이 났는데요. 관련 사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참 26살 최찬욱 신상 공개가 결정됐고요. 그동안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 아동에게 대해서 이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이걸 이제 하나 잡아놓으면은 그걸로 계속 유포하겠다, 더 보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협박, 강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수한 것들을 가지고서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보관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그 협박을 하다가 이제 더 이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3명은 직접 불러내가지고 강제 추행을 하고 또 이제 유사 강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죄명들로 이제 협박, 강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아청법상으로 이제 가중처벌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혐의 사실은 7개인데 주되게 적용되는 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주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10대들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하니까요. 좀 어떻게 그 범행을 하고 어떻게 유인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들은 것처럼 노예와 주인놀이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그랬다 이렇게 했거든요. 10대 아이들을 어떻게 유인을 한 겁니까?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둔 계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입이나 이런 거가 좀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만들 때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아이디 30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 이렇게 꼬여내가지고 보내주면은 나도 보내주겠다, 또는 보내주면 내가 이제 너랑 사귀거나 실제로 만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SNS상으로, 요새 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SNS상에서 얘기가 다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칭 계정들부터가 이런 범죄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N번방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 같은데 비슷한 사례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는 뭐 조직폭력배가 낀 포주가 있고 뭐 여성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거의 이제는 디지털화 돼가지고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신종 SNS일 경우에 더 그런 것이 쉽게 이제 추적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상으로 손님을 모으고 강요를 하고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그 암수 범죄나 음지에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신종 SNS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딸려 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이제 높아지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에 비해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5년에 걸쳐서 영상만도 6,900여 건이고 그중 3명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왓치맨이라고 해서 그 N번방 사건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형 7년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가중된 그런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67명에 대한 피해자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200여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위는 그 추가적인 범죄가 밝혀질수록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기선 지금 아직 영리 목적의 제작 반포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굉장히 뭐 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주빈 사건의 형량이 거의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식의 사건이 이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뭐 피해자들의 영상, 사진 이거 다 삭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거에 대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 많이 이제 논의가 됐지만 여가부를 통해 가지고 지정된 기관 통해서 신고도 받고 삭제하는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인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피해 사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삭제를 해야 되는 그 속도가 반포의 그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좀 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재유포가 안 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사그라드는 거 그 시점까지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빨리 그 인터넷에서 좀 빨리빨리 찾아내서 지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재유포 역시도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리고 그 계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지 이것이 또 자정작용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 호기심이 많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해외 SNS 계정을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했을 때 부모님이 이걸 모를 경우들이 매우 그렇죠. 많고 예. 몸캠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교 폭력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같은 친구들끼리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예. 이런 사건들이 해외 계정을 통하면 수사력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잡아내는데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면은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더 주의 깊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에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에서. 근데 그때 조주빈이 했던 말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최찬욱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근데 그 진심으로 반성하고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게 5년씩 지속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이제 밝혀지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행동이 무엇일까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지금 발언한 내용도 더 심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에 막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건 내 충동을 내가 스스로 막기엔 어려웠다라는 다른 표현인데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제가 뭐 봤던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도 불구속 상태에서는 정신과적 치료를 하면서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과정을 양형 자료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내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량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자신이 뭐 굉장히 담담하게 죄를 다 시인하는 것처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매일 반성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선처에 대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사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가정에서 잘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행인 바로 옆으로 청소기가 떨어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났습니다.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인데 자, 지금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낙하물의 경우에는 일단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지문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지문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캣맘 사건에서도 벽돌에 지문을 발견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묻은 이제 체액이나 이런 것들을 DNA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그 방향성 그리고 속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 층 어느 방향 정도에서 떨어졌겠구나. 그래서 동이라도 특정을 해서 그 주민들의 이제 DNA나 지문이랑 맞춰보는 그런 수사를 거치게 됩니다. 고층에서 그 조그마한 얼음 조각 하나가 떨어져도 굉장히 뭐 70배가 넘는 그런 힘이 가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의냐 실수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뭐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걸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뭐 실수로 이렇게 청소하다 떨어뜨렸다 이런 식의 변명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낙하물의 속도 그리고 실수였으면은 그 벽면에서 뭐 1, 2m 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을 텐데 굉장히 센 속도로 약간 멀리까지 왔다면 이제 일부러 던졌다. 그래서 이제 고의성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단지에 지금 화면에도 나가듯이 이제 자동차 주차되어 있고 사람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해 미수, 재물손괴 미수 요 혐의로 입건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건 보시면서 지난 2015년에 학생들이 벽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용인 사건하고 캣맘 비슷한 사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때는 아이들이었어요. 11살 어린 학생들. 형사처벌이 어려웠었죠. 예, 안 됐습니다. 그때 11살이었는데 만으로 따지면 9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이를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게 촉법소년 딱 그 경우였기 때문에 네. 형사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청구가 됐고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까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걸 약간 도의적인 책임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법적인 책임입니다. 법적인 책임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처럼 나이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는데 자신의 책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 없을 경우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책임이 없는 경우더라도 그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의 책임을 보충적으로 아예 조문상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보호 교양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는 걸 부모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0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에는 책임 능력은 인정되지만 자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이제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에게 인정해줘가지고 그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이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그 법리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는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도 안 되고 네. 아이는 자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문상으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판례 법리상으로도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도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우선 실험과 실습, 실기와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대면 수업을 늘리고요.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학의 대면 수업 비율은 24.8%. 여전히 강의 4개 중 3개는 원격 수업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는 대학의 대면 수업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학생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강좌, 그리고 전문대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63%가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은 대면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반영했고 이어 전 국민 70%의 1차 접종이 끝나면 대면 수업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업 이외의 캠퍼스 활동도 백신 1차 접종 전후로 나뉩니다. 9월 말까지는 소규모 모임 위주로 가능하지만 이후엔 제한이 풀립니다. 하지만 대규모 축제 등은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대면 활동 확대에 맞춰 방역도 강화합니다. 강의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자리를 뛰어앉도록 했고 노래를 부르거나 관악기를 연주하는 수업은 칸막이 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지자체 등과 함께 대학 안팎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소재 음식점들과 관련한 확진자가 45명을 넘겼습니다. 이 음식점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은 해뒀지만 술을 팔며 클럽처럼 운영했고 방역수칙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고요? 네, 제 뒤로 해당 음식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이는데요. 문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구청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4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손님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방문자와 가족, 그리고 강남구와 마포구에 있는 다른 음식점으로까지 감염이 번졌는데요. 여기를 포함한 음식점 3곳 이상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는 오늘 자정 기준 45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곳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이른바 바 형태로 운영되면서 술도 팔았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술에 취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 음식점 관련자는 수칙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해왔고 밤 10시를 넘겨서 영업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인도 유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곳곳에서 최근 누적 확진자 74명이 나온 인천 남동구 가족학교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2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지난달 13일 전남에 사는 부모님을 만나고 온 남동구 주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가족과 초등학교, 학원, 다시 가족, 같은 아파트 윗집 등을 거치며 최소 9차 이상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온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190명뿐임에도 한국에서 우세종이 될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가 전염력이나 백신 무력화 능력이 더 큰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공인해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에 비해 입원율은 2.26배에 달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실제로 영국과 러시아 등 델타 변이가 주로 발생하는 나라들에서는 확산세가 심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완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접종 일정을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연이어 확진자가 나온 강원도청에선 내일까지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강원도청 직원들 가운데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진단검사를 1,800여 명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종합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경주 문무대왕 면에 있는 한 치킨집을 다녀간 주민이 감염된 이후 마을 주민 등 접촉자에 잇따라 전파되면서 나흘 사이에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 인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수가액은 약 3조 4천억 원이고요. 지분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이렇게 이마트가 확정을 하게 되면 이커머스 업계 2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1위가 네이버고 2위가 쿠팡이었는데요. 쿠팡보다 위로 순위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3조 4천억 원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의 80%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문제 결정까지 이제는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는 없다란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연기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있었고요. 송영길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계속 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혹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해외 나가셔서 G7에서 대한민국은 방역 1등 국가입니다 하고 칭찬을 들었지만 그 방역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예. 이 방역 상황에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야당이 이렇게 한다면 이거 방역 1등을 시기해서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집권 여당은 오히려 이런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침해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10월 달 말까지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이제 백신을 70% 예. 이상 맞은 시점에 우리가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선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모으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또 특히 우리 당원들이 예.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 주범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역이 되고 나서 집단 면역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네. 그때 선거를 못 치른 것도 아니고 야당도 그때 하고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이 아니면 이런 말을 안 하지만 네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백신특위 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최고위원인데 이때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약품도 예. 지금 백신이나 우리 치료제나 백신 우리 검사하는 기기나 예, 다 예. 정상적으로 이게 허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소 같으면 5년 뒤에 허가 나야 될 것을 비정상적으로 내주는 이유가 이게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정당도 똑같다는 거죠. 정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코로나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을 예. 상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원칙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예. 과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여당이 이 방역 상황을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 예. 또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걸 제가 이 상황에서 지켜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시점에 어떤 예. 일이 있어도 힘이 없어서 못 막을지라도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원들에게 알려서 네. 이 상황이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되게 진전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경선을 피를 토하는 연기해야 한다. 심정이에요. 예. 경선을 연기해야 하는 네. 이유를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백혜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특히 이 당원을 바꾸는 것은 또 당의 신뢰를 깨는 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흥행 네.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 경선 때 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흥행을 또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원칙대로 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예. 상당한 88조 1항 보면 상당한 이유가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어떻게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 그 새해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을 감수하고 예.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수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집권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아무런 상황이요 평상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예. 저희들이 의총에서도 예. 대다수의 의원들이 예. 경선은 연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거의 뭐 웅변에 가까운 눈물을 머금은 이런 목소리로 예.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예. 이번에 내가 유리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막 웅변을 토하듯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송영길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원칙론을 주장하는 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당대표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일 네. 원칙론 입장에서 연기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 최고위원회가 최종 권한이 아니고요. 당무위원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좋은 결말을 저는 내어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무위원회를 연다면 실제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 내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게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은 본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막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는 것에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대로 강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든 지금 당 밖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는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현석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렇죠. 빨리 내야 되고요. 그러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2, 3일 사이에 이 권리 당원들이 연기해야 된다는 분들이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을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그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저와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지금 시점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정치적 유불리로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정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현석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29일 날 인덱스 보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29일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벌써 열흘 전에 계획을 했던 행사입니다. 우리 당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윤 전 총장
정도가 지지율 격차는 아직 많이 나는 상황인데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29일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향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과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막판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엑스파일 논란이 터져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9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입니다. 시기와 장소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느냐 이것은 전원으로만 지금 전해졌습니다. 예. 그동안 그랬죠. 예. 이동훈 이제 사퇴한 이동훈 전 대변인이 27일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언급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자기 입으로 정치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한 최초의 케이스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29일 뭐 6월을 넘기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장소를 윤봉길 기념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은 윤봉길 의사 하면은 우리가 그 헌신 그리고 애국 어떻게 보면 그 상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가 정의와 공정의 그 대변인처럼 이렇게 지금 예. 비춰지고 있는데 윤봉길 의사의 그런 헌신, 애국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어받겠다, 자기가 본받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측면이 하나 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분이 다 파평윤 씨입니다. 예. 파평윤 씨고 예. 그리고 왜 파평윤 씨를 언급하냐면은 예, 예. 과거 정치인들이 그 자기 이제 같은 성씨나 조상들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철수 예. 대표가 안중근 의사 그렇습니까? 의사 언급을 많이 했었죠. 예. 정치 재개 선언할 때도 아. 뭐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같은 순응한 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예. 또 하나는 그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의 고향이 공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윤봉길 의사의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에 가도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 측면들이 고려한 예.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윤봉길 의사가 집을 떠나면서 던졌다고 하는 말, 장부 출가생 불안. 네. 사나이가 집을 나설 때는 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을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29일에 모든 그 시선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엑스파일뿐만이 아니라 좀 그 등판 시기를 미룰 거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 2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선언을 미루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 전으로 잡았어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7월 2일이 그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미리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1심에서 유죄라도 이렇게 나오면 퇴색이 되니까 예. 아예 그걸 보고 수위를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은 당초 알려진 대로 6월 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자기 스케줄대로 가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출마를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제 직접 6월 29일에 말을 하게 될 테니까 참 묻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엑스파일도 물어보고 국민의힘 입당도 물어볼 예. 것이고 많은 것을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제일 1순위는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지 정치를 하게 되는 또 대권 도전하게 되는
그런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볼 거고 준비를 아마 단단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엑스파일 논란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일단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입장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 예.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예.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본인 입장은 여권에서 작성했다라면 그거 불법 사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큰 줄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틀 안에서 답변이 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온 걸 보면요. 윤 전 총장이 뭐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좀 하락한 걸로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하고도 전주에는 좀 비등비등했는데 이게 더 벌어졌거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게 나온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 두 가지를 눈여겨볼 예, 하나하나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것은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입니다. 네. 리얼미터는 ARS 조사는 앞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32.3%인데 지난 두 주 전 조사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 이제 하락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올랐느냐? 이재명 지사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역시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22.8%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 3%포인트가량 내려가는 그런 예. 그 결과가 나왔는데 빠진 층을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수층에서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고요. 한 것이고요. 그리고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하는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예. 이것은 전화 면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면접조사입니다. 이 조사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낮게 나오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로 나타났고요. 예. 지난주보다 4%포인트 빠지는 결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7%,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네요. 예. 오차범위가 3.1이니까 6.2%포인트를 예. 넘어섰고 예.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그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이 빠진 것으로 예. 조사 결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3.9, 최재형 감사원장이 3.6이 나왔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대권도전 선언을 했잖아요.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경우에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민주당 내 또 열린민주당 내의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들이 갈 곳을 좀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들이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상당히 결집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내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괜히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올라가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역으로 올라가시는 건 아니냐.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사과까지 한 조국 사태 예. 다시 소환돼 가지고 이른바 이제 중도층 그리고 젊은층들이 또 멀어지는 예.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실 야권에서 좀 유력하게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언제쯤 뭐 이렇게 선언을 할까, 진짜로 그 사퇴를 할까, 뭐 이런 뭐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의 입으로서는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라고 했지 뭐 사퇴한다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말을 한 걸 보면은 상당히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면은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 조직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오랫동안 끌 수 없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6월 29일에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적당한 때를 봐서 7월 초쯤으로 저는 예상을 할 수 7월 초쯤으로 7월 예상하시는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면서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자폭이에요. 야당이 터뜨린 폭탄이고 야당이 밟은 지뢰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그랬다면 그게 뭐 그런 코스프레나가 가능할 텐데 국민들이 희생자로 생각하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들 아닙니까? 그 권력기관에 탕평 인사를 하신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도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인사들이 야권 대선을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탕평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신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윤건영 의원 지적 중에서 그 어느 정도 그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감사원장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대통령 소속 기구지만은 그 업무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립성, 중립성이 필요한 그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를 그래서 4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헌법기구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의 장이 그 자기 임기 도중에 출마를 목적으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뭐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윤건영 의원이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상황을 잘 알지만은 탕평 인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최 원장이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PK 출신을 뭐 해서 탕평 인사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인사하기 직전에 황창현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공백이었습니다. 비워두고 바로 인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러 장관들이 낙마를 하다 보니까 7대 인사검증 원칙을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이 20번째, 30번째 순위였다. 아예 리스트에 없는 사람인데 우연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탕평 인사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지나친 그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 배신의 정치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라고 한 것을 꼭 연상시키는 그렇네요. 그런 연상이 떠오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좀 이슈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등판 일정을 잡았다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맏아들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위에서도 반대 없이 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찬성은 시간 문제다라고 복당은 시간 문제다라고 여겨졌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 없이 탈당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좀 강성 보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당대표 내세우면서 변화 쇄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홍준표 의원을 가만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넥타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넥타이가 바뀌었어요. 그랬습니까? 홍준표 의원 하면은 상징되는 게 빨간 넥타이였죠. 그런데 지난 한 2월 정도부터 이렇게 그 초록 파란색 계열, 민트색 계열로 넥타이를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부인이 빨간색 넥타이만 너무 고집하니까 좀 고집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해서 받아들였다는데 본인도 고집스럽다는 이미지,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강성이라는 이미지, 또 어떻게 보면 꼰대라는 이미지, 마초라는 이미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좀 희석시키려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그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오늘 그 입당 다시 이렇게 복당 선언문을 이렇게 주고 입장문을 보니까 헌정사 또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 이런 표현으로 이준석 대표를 또 이렇게 치켜 세우고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던데 첫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변화된 당의 모습에 맞게 본인도
넥타이만뿐만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모든 보여줄 사안에 수가 대해서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 직접 들어보면 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 야권 대권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과 어떤 경쟁을 펼칠지 그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야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정한 당원 당규가 정한 룰대로 경선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내가 하나 예만 들어볼게. 2년 전에 압도적 1위는 황교안이었습니다. 작년에 압도적 1위는 이낙연이었어요.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경선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판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할 텐데 윤 전 총장하고 각을 계속 세울 것 같죠? 오늘 봐도 예. 그 상당히 벌써부터 각을 세우는 예. 느낌이 확 받았습니다. 오늘 그 입장문을 보면은 수신제가의 도덕성 예. 그리고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예. 수신제가의 도덕성 이건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준비된 경륜이라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지켜 세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야권의 지지율 후보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 먹어야지 예. 본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거기다가 예. 그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출신이라는 또 비슷한 점들 예.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홍준표 의원 하면은 저격수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격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야권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으로 바뀌게 될지 그런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반사체가 되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예. 일단 민주당도 내일은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는 원칙을 좀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내일 되면 결정이 되겠죠? 일단 내일 최고위원회 열어서 그 민주당 경선을 뭐 예정대로 할지 이제 결정한다는 건데 송영길 대표 입장은 좀 원칙대로 가자, 예정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민주당의 특별 당규가 있습니다. 그 21조에 보면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규정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건 다른 당규보다 우선한다라고 또 돼 있고 예. 여기에 보면은 선거일은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서 당무위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명백한 것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무위로 하자 그리고 아니면 다른 당무위원들이 당무위를 소집해달라 그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 당무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당무위로 간다는 것은 표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또 그 과정이 또 늦춰지다 보면은 자칫 9월 10일이라는 기간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살의 대학생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불공정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격 논란을 붙는 것은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라든가 이런 층들이 과연
대학생 25살 대학생들이 나름대로 이런 시험도 안 거치고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보통 공무원은 25년, 30년 일해서 갈까 말까 대부분 못 가는데 예. 그것이 말이 되느냐, 뭘 보여주느냐, 이것이 공정에 어긋난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이 예. 그 1급 비서관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그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른 거죠. 예. 어차피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같지 않은 청년 비서관이라는 그런 이제 별정직으로 잠깐 있는 그런 예. 고위공무원단이지만 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성민 그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벌이든 정치 예. 참여 과정이 아니면 또 누구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1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어차피 보면은 이게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청년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 실력으로, 본인의 실력으로 그 이런 비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겠죠. 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 재미있는 것은 가족들, 직계 정비속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님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보 동의 요구서가 있어야 조사가 되는 거고 이것이. 건의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일부가 누락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의기 발표가 있자마자 마치 짜놓기라도 한 듯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조사 회피, 시간 끌기, 운운하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보낸 이유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이 자체가 정쟁화시키는 거고 조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자들께서 국민의힘은 왜 그 전수조사에 착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현장에서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도적으로 그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수사부에서 국민의힘 권익위에 직계 정비소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저희가 제출은 했죠. 직계 정비속 중에서 좀 동의서가 동의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단이 미치는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비율이나 숫자는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권익위의 형태를 보면 공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의 지금 직무 배제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욱 그 부위원장의 직무 배제 여부도 지금 권익위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같은 잣대로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처음에 100% 다 직계 정비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동의서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가정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한다면 과연 민주당도 100%를 완전히 만료했겠느냐. 당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는 민주당도 직계 정비속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동의를 내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의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 복무 중 하나인 전문 연구 요원 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YTN 취재 결과 업체나 병무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소프트웨어 업체. 한 직원이 사원증을 찍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사내 건강관리실.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겁니다. 4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2시. 90분 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온 직원. 확인 결과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 연구 요원만 270여 명. 이곳에서 대체 복무를 마친 A씨는 동료들이 마치 황제처럼 근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9시, 6시 이렇게 공지를 받았는데 원래 입사했던 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대충 다 처리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업무 시간 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는 경우는 다반사. 지난해 4월 전문 연구요원 2명은 근무 시간 중에 연구소 바깥에 위치한 이곳 영화관을 상습적으로 찾았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전문 연구요원 복무하는 친구들과 이제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뭐 근태나 이런 외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했던 거는 맞고요. 업체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연구 요원들에게 전공 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병역법상 전문 연구 요원들은 자신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 업무만 맡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제3의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전무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대체 복무라 해도 엄연한 군 복무인 만큼 업무 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 실태 조사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연구소는 저희가 실태조사 작년부터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 사각지대 속에 황제 복무하며 전문 연구 요원들이 받아가는 1년 연봉은 평균 6천만 원 내외. 함께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태를 지키지 않고 좀 나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실적이나 일이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전문 연구 요원 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부당 업무 지시 의혹 등을 포함해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고학력자인 전문 인력을 충원해주는 취지로 만든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감시 부재 속에 특혜 복무로 변질한 건 아닌지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지역사무소에서 일어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가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의원은 광주 서부경찰서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히고 평생 사죄하며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낮 1시 45분쯤 대전시 변동 주택가에 있는 고청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0분 만에 초동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제주 우도 북동쪽 8.3km 해상에서 선원과 낚시꾼 등 16명이 탄 9.7톤급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낚시하던 중이어서 근처 어선에 모두 구조가 됐고 75살 김모 씨 등 4명은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스팔트 도료 공장에서 원료 혼합 방정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는 유엔군 이름으로 6.25에 참전한 장병을 모신 묘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엔군 묘지죠.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묘역 조성 70주년을 맞아서 장병 388명의 생전 모습이 대형 현수막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멋들어진 카우보이 모자에 앳된 얼굴. 6.25 당시 호주에서 유엔군 일원으로 우리 땅을 밟았다가 연천에서 전사한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 이병입니다. 유명을 달리했을 때가 불과 17살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엔군 장병 가운데 가장 어립니다. 묘역이 끝나는 곳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수로가 있습니다. 유엔군 최연소 전사자의 이름을 딴 도운트 수로입니다. 미국에서 유엔군으로 6.25에 참전한 레지날드 말콤 메세나 씨는 전쟁이 끝나고 아예 우리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1975년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2011년에 생을 마감한 부인이 함께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두 장병 사진을 포함한 유엔군 용사 388명의 생전 모습이 대형 현수막으로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유엔 기념관에서 찾아오시는 유족들과 참전 용사들을 통해 소중한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고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놓은 그림입니다. 유엔군 전몰 장병을 모시려고 부산 남구에 묘역을 조성한 게 벌써 70년 전. 매년 이곳에서는 6.25가 되면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The lives lost defending the Korean people will not be forgotten, nor will the terrible cost of war. 또 각종 전시와 기념 행사를 통해 우리 땅을 지키는 데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이보다 전염력이 더 센 델타 플러스가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올가을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을 찾아가던 전 세계가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성미 YTN 인도 리포터 연결합니다. 리포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델타 변이도 비상이었는데 인도 보건당국이 델타 플러스까지 보고가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네,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처음 델타 변이가 발견된 이후 6개월 만에 변이의 변이인 델타 플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델타 플러스는 모태격인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감염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일단 인도 현지에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델타 플러스에 감염이 됐습니까? 네, 현재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는 뭄바이가 주도인 마하라슈트라 주 등 3개 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요일까지 22명이었던 감염자가 다음 날인 수요일 하루 만에 40명까지 올랐습니다. 예, 하루 만에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빠릅니까? 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더 빠르게 번지고 폐세포에 더 쉽게 결합하며 단일 클론 항체 치료에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지금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의 전염력도 상당한 수준이었었잖아요. 인도에서 이미 우세종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변이 델타 바이러스는 현재 아시다시피 전 세계 80여 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델타 변이로 큰 위기를 맞았던 인도는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되면서 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이번 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 병원 및
지정 병원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억 9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5,100만여 명입니다. 지금 일일 확진자는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인도에서? 일일 확진자는 5만 4천여 명대로 급감하였습니다. 네, 이게 줄어든 숫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저번에 그 김선미 리포터 연결할 때 30만 명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당한 숫자네요.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 또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도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당시에 그 의료 인력이라든가 의료 장비도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의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료진과 뭐 병상이라든지 부족한 형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과 비교하면 많이 급감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더 이상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앞서서 백신 접종자가 그래도 많아졌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백신 접종 예방 효과도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는 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네, 인도 우학연구협의회와 국립바이러스연구소는 이 새롭고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기존의 백신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거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예, 그 리포터님 주변에 뭐 교민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 만나면 이 델타 플러스라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 교민사회에서는 델타 플러스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지거나 큰 우려는 하진 않는 상황이지만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백신 접종 사례가 좀 빠른 곳들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에선 이런 걱정이 없습니까? 네, 인도도 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감염 확산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접종도 시작을 하였고요. 예,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 지금 리포터님도 지금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네, 저도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항상 연결을 할 때마다 인도 상황이 좋지 않고 인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연결할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네, 현지에서는 오랫동안 봉쇄가 이어졌고 봉쇄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갈증을 느끼고 있어서 완화된 이후 일상생활을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고요.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분위기가 좀 나아진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다시 이 방역 수칙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당국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건강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인도발이고 델타 플러스도 인도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전염력이 강하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좀 건강을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마장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이 시내 도로를 활보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큰 사고 없이 주인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왕복 6차선 도로에 난데없이 까만 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부딪힐까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해서 말을 에워쌌는데요.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낯선 광경을 지켜봅니다. 뒤에 오던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 태연하게 바닥만 보고 가고 있죠.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YTN의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갑자기 도로 건너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말을 보고 깜짝 놀라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경찰은 40분가량 도로를 활보하던 말을 인근 대학교로 몬 뒤에 소문 끝에 찾아낸 주인에게 안전하게 넘겨줬습니다.
이른바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첫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뒤에 완전히 멈췄던 그 공장에서 3년 만에 다시 상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년 역사를 끝으로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 GM 군산 공장. 이후 군산에 있던 자동차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상권까지 초토화됐습니다. 공장 재가동까지 숨가쁘게 흘러간 3년. 영영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던 생산 라인에서 다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화물차, 다니고 벤입니다. 소형 화물차의 대명사인 다마스와 라보가 단종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낳았는데요. 이 다니고 벤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목표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떠난 뒤 급속도로 황폐해진 군산 자동차 생태계. 사그라진 불씨를 살린 건 중소 중견기업을 기반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완성차 시장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생태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동참했다는 의미를 평가받아 지난해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1,7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힘을 합치면 결국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개선으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노사민정 각 주체의 상생 협력을 통해 전기차 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군산. 긴 불황의 터널에 조금씩 희망의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스피가 9.91포인트 0.3% 오른 3,286.1에 마감하면서 8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3,292.27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이 470억 원 이상,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4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중국 논조를 이어온 홍콩신문 빈과일보가 오늘 결국 폐간됐습니다. 직원들은 눈물로 작별을 고했고 독자들은 자정부터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 가판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상사의 말에 박수와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창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나흘 만에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며 작별을 고하는 자리. 신문사 밖에는 폭우 속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와 스마트폰 불빛으로 직원들을 위로했습니다. 빈과일보는 마지막 신문을 평소의 12배가 넘는 100만 부를 발행하며 독자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자식과도 같은 신문에 혹시나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문 일면에는 홍콩인과 빗속 작별이라는 제목과 함께 빼곡하게 들어찬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직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기자 600명은 슬픔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我其實真係好唔捨得佢哋嘅，我都好唔捨得班讀者嘅，但係無奈我哋都，我哋要暫別咯呢度，我哋希望香港人加油咯，最緊要。 거리 신문 가판대에는 자정부터 마지막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을 이뤘습니다. 신문을 사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한 독자는 한 시대의 종말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왜 신문 하나도 참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因為冇一份可以再講翻正確嘅嘢咯，而家係冇一份報紙，全部都係偏幫一邊嘅嘢咯，嗰啲係全部都係幫中國啊嗰啲嘢，冇份持平嘅報紙都已經再冇。 의류업체 지오다노로 성공한 기업가였던 사주 지미라이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충격을 받아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적극적인 반중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미라이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며 지난해 8월 체포한 뒤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지난 17일 편집국장을 포함해 간부 5명을 체포한 뒤 회사 자산 26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당국의 거센 압박에 빙과일보는 결국 폐간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호세 로사도 투수 코치가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심판은 투구 판정에 불만을 담은 비신사적인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로사도 코치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4회 투아웃 만루 원볼 투스트라이크 상황. 한화 신인 투수 김기중의 4번째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나면서 아깝게 삼진을 놓칩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을 내줍니다. 2점 차로 벌어지자 한화 로사도 투수 코치가 투수 교체를 위해 마운드로 향하던 순간 올 시즌 12번째 코치 가운데는 첫 퇴장입니다. 한화 투수 코치가 투수 교체를 하러 올라오는 도중에 볼 판정 똑바로 보라는 비신사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퇴장 조치합니다. 포수 최재훈과 얘기를 나누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그리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 심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문제로 보입니다. 심판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항변해보고 수베로 감독까지 뛰쳐나와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로사도 코치는 구단을 통해 구종과 스트라이크 여부를 포수에게 묻다가 퇴장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투수 교체 통보도 하지 않았고 통역해달라는 요청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심판진과 한화 외국인 코치진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덕아웃 철조망에 올려놓은 종이컵을 치워달라고 1루심이 요청하자 워싱턴 타격 코치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수베로 감독이 통역 실수로 잘못된 투수 교체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만년 꼴찌 한화를 탈바꿈하려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코치들에게 심판진과 소통의 벽은 아직 높아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도쿄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축구대표팀 김학범호가 실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잔디 정비부터 공인구 사용, 페널티킥 연습까지 세밀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녹색 잔디에 시원하게 뿌려지는 물줄기. 스프링클러가 한참 동안 그라운드 구석구석을 흠뻑 적십니다. 일본 잔디는 짧고 물기가 많아 공이 더 빨리 구르는데 미끄러운 잔디에 적응하도록 김학범 감독이 깨알 지시를 내린 겁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빨간 무늬 공은 도쿄올림픽에서 쓰일 아디다스 공인구입니다. 피파에서 딱 20개 받았는데 대표팀은 스폰서 나이키의 배려 속에 공과도 미리 친해지고 있습니다. 소집 첫날 했던 고강도 체력 훈련 역시 덥고 습한 한여름 도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입니다. 올림픽 축구는 이틀 쉬고 한 경기씩 결승까지 최대 6경기가 촘촘히 몰려 있어서 18명 엔트리 전원의 체력 충전은 필수입니다. 어떤 선수가 과연 더운 여름에 도쿄 가서 최상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일찌감치 페널티킥을 연습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선수들은 나름의 긴장감 속에 11m 앞에 섰는데 조별리그 3경기가 끝나면 토너먼트 단판 승부기 때문에 PK 연습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제 또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또 페널티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골키퍼의 얼굴 보고 강하게 자신 있게 차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도쿄에 갈 최종 18명은 30일 발표합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김학범표 훈련에 누가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지가 발탁의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여자 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5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이루지 못한 남녀 동반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 2, 4위인 고진영과 박인비, 김세영은 일찌감치 여유 있게 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올 시즌 우승이 없는 고진영은 첫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운이 좋게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나갈 수 있을 때 또 언제 올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4장의 티켓이 주어지는 한국 선수의 남은 한 자리는 세계 8위 김효주의 몫이 유력합니다. 세계 16위인 유소연이 포인트가 반영되는 이번 주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해도 김효주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우올림픽에서 펑샨샹과 리디아고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박인비가 2연패에 도전하는 가운데 첫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김세영도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make the good result because the last time I couldn't reach the what I wanted goal. So yeah, this is really big challenging. 여자부에 한 조 앞서 36개국 60명으로 추려진 남자부에서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출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병역 문제를 해결해줄 올림픽 메달이 절실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권인 군 문제가 해결돼야지 되는데 이거 갈려 했더니 무조건 가야죠. 분명히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잘 준비한다고 봐요. 세계 랭킹 1위 존남과 3위 저스틴 토마스 등 강자들이 즐비하지만 최경주 감독은 상위 랭커가 대거 불참하는 올림픽 우승 후보의 경우 메이저 대회의 3분의 1 수준인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한국 남녀 골프의 동반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 제공을 늘려서 이런 피해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긴 논과 밭. 강한 바람이 불면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떨어져 피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손톱 크기 우박에 밭작물이 아예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고온이나 저온, 강한 햇볕 때문에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년까지 봄에 저온 피해를 자주 봤던 이 농장은 올해는 무사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에 맞춰 농장 내 온도를 조절한 덕분입니다. 피해를 매년 85% 이상 받았습니다.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로는 방산편을 설치했고 올해는 80% 이상 저온 피해를 안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작성하는 기상재해 정보는 각 농장의 날씨와 재해 위험, 관리 대책 등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 시군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올해 40개 시군, 2027년에는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 기상재해를 10% 줄여 연간 1,100억 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 같은 경우는 96%의 추정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풍속이나 강수량도 이런 추정 신뢰도를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를 앞둔 만큼 농가의 기상재해 정보 활용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잦은 비로 인해서 인삼밭에 전무니병과 잿빛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전무니병과 잿빛 곰팡이병은 인삼잎이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해가림 시설이 불량하게 설치된 경우 빗물이 들어오면서 주로 발생하고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농진청은 6월 중순 이후 친환경 농약을 뿌리고 병이 확산하면 전용 살균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특용작물 분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용작물 드림팀을 운영합니다. 특용작물 드림팀은 인삼과 약용식물, 버섯 등 3개 분야 지원반으로 구성됐고 농촌진흥청 연구원과 대학, 기업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했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내륙은 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